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덥습니다. 야, 오늘 덥습니다. 벌써 20도 가까이 온도가 올랐고요. 한낮에는 서울을 기준으로 30도 가까이 대낮 기온이 오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33도,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질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오늘이 가장 더운 날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작심 입장을 기자회견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과연 검찰총장이 뭐라고 입장을 밝힐지 라이브로 연결하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악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청년들이 설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만들겠다며 쓴 그 예산 다 어떻게 된 건가요? 궁금합니다. 동아일보입니다. 4월 청년 실업률이 11.5%, 20년 만에 최악치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체 실업률, 전 연령 실업률도 19년 만에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가 거듭될수록 최악의 성적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4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그냥 쉬는 20대도 역대 최대 규모인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오늘 조간신문에는 이런 기사 제목도 등장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실업민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실업민국이다. 19년 만에 전체 실업률 최악, 20년 만에 청년 실업률 최악, 실업자 전체 수는 124만 명으로 역시 최악. 그런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경제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비판을 거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검찰과 경찰, 왜 그럽니까? 전 경찰청장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검찰이 구속시켰습니다. 그러자 경찰에서는 전 검찰총장인 김순환 전 총장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을, 검찰은 경찰을, 서로의 전직 수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기자생활 10년 만에 이런 모습 처음 봅니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과연 어떤 혐의로 상대방에 의해서 이렇게 흠집을 나게 된 걸까요? 잠시 후에 그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부러 물병 맞으러 가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정미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사이코패스다라고 얘기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막말 논란 며칠 됐다고 또다시 정치권에서 막말이 불거져 나온 겁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욕 먹더라도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정미 대표의 사이코패스 발언과 이에 대한 황 대표의 답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른미래당에서는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다가 사보임당한 오신환 의원이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원내대표로 부활했습니다. 역시 내일 정치가 어떻게 될 줄 어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정치권 같습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4당 공조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의 손을 붙잡고 있지만 오신환 원내대표의 공약이 현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사표입니다. 손 대표를 향해서 물러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손을 잡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아우 시원하죠? 사진만 보더라도 시원한데 형제인가요? 쌍둥이인가요? 이 두 명의 어린이가 분수에서 흠뻑 젖은 채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무더위의 분수놀이. 오늘 광주가
대낮에 33.1도까지 올랐습니다. 진짜 올라요. 더워요. 첫 폭염주의보. 올해 들어서 가장 오늘이 덥습니다. 때일은 무더위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도 더운데 정치권이 자꾸 국민들 열받게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똑순이 노영희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대한민국 여가부 장관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님도 모셨습니다. 채널A의 베테랑 현장 기자 박소연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세 가지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보름 만의 입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잠시 후 돌직구쇼 생방송 시작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권 총장이 칼 갈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과연 오늘 어떤 발언을 할지 라이브로 전해 듣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사이코패스. 이제는 정치권에서 막말을 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이코패스다라고 하는 막말까지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청와대의 삽살개인데 청와대에 삽살개가 있었던가요? 이거 누가 한 발언일까요? 잠시 후에 이 사연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검찰의 순회,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현 여권을 향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작심 발언 입장을 밝힙니다. 그것도 생방송 기자회견으로 밝힙니다. 뭐라고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힐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묘하게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 그리고 검찰과 청와대 간의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수뇌부를 물어뜯는, 수사를 하는 지은 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전직 경찰청장을, 경찰은 전직 검찰총장을 말입니다. 함께 보시죠.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경이 전직 수장의 맞불 수사로 현재 충돌한 상황입니다. 어젯밤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시켰습니다. 2016년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했다. 경찰 내부에 이 정보 경찰들이 민중의 지팡이 노릇은 안 하고 정치권에 지팡이 노릇을 했다. 친박 공천을 위해서 이런 공약을 해야 된다. 이 지역의 여론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라는 혐의로 검찰이 경찰의 전직 경찰청장 강신명 청장을 그냥 구속시켰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권남용으로 말입니다. 그러자 같은 날에, 같은 순간 경찰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 봐라. 아무리 전직이지만 우리 수뇌부를 구속시켜? 경찰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입건한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아주 세게 맞불을 놨습니다. 그렇다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혐의는 무엇이냐? 2016년 부산지검의 A 전직 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검사가 위조했는데 이 사실을 검찰 지도부가 무마했다라는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이 전직 검찰총장을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일단은 박소연 기자, 저희가 간략하게 혐의를 좀 적어봤는데 먼저 검찰이 전 경찰청장 강신명을 구속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네,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신명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총선을 앞두고 이 친박 성향의 그 인사들이 좀 당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동향 문건도 만들고 전략 문건을 만들었다. 이게 또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는 혐의에 의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강신명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죠. 나는 몰랐다. 부하들이 알아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이 이철성 전 청장과는 운명이 좀 갈린 것 같아요. 이철성 전 청장은 일부 혐의는 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구속이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강신명 청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번에는 검찰의 전직 수뇌부를 수사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 사건이 2016년으로 역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부산지검에 한 여검사가 있었는데 이 여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고소장을 본인이 이제 이 사건을 좀 무마하려고 고소장을 위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들통이 나니까 이 여검사가 사표를 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사표를 수리하고 어떤 경위나 징계 같은 건 하지 않죠. 이를 두고 지금 이 검찰 내부에서 이 당시에 여검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그룹의 한 회장의 딸이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무마하기 위해서 빨리 그냥 덮은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 수뇌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의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직무유기로 지금 고발이 접수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 이 고발 접수는 지난달 25일에 됐어요. 근데 지난달 25일에 됐는데 갑자기 어제 경찰이 우리가 고발을 접수했고 이거를 이제 입건을 해서 피고소인으로 이 김수남 총장을 이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런 민감한 시점에 지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입장을 밝힐지 검찰과 경찰이 선후에 수장을 겨눈 칼을 겨눈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법률 외적인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서 검찰의 내부 순환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형사사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부터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약 수사, 식품의약 수사, 조세 범죄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려놓겠습니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 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바꾸겠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습니다. 검찰은 형사사법 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하여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이었는데 마지막 말이 본인의 준비했던 발언인 것 같아요.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 법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법안이 검경 수사권 분리죠.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가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오늘 밝힌 상황인데,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경찰은 검찰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하고 검찰은 경찰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수뇌부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변호사 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사실은. 없다. 예, 그동안에 이제 검찰하고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는 건 여러 번 있었지만 경찰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검찰한테 한 적도 사실 없었고 검찰이 이렇게까지 몰린 적도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가 사실은 경찰에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이게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밀리면 끝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뭐 내줄 수밖에 없다 이걸 알고는 있지만 지금 수사권이나 뭐 수사 지휘권 같은 거를 전부 다 넘겨주게 되면 앞으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검찰 입장에서는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전 경찰청장 2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그 이문정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그 직무유기 관련된. 근데 김수남 검찰총장만 한 게 아니라 4명을 같이 지금 고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배제한 채로 이 검찰의 검사장급에게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메일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 문무일 총장이 기자회견하는 것을 조금 주춤한 바가 있었는데요. 문무일 총장 입장에서는 박상기 장관이라든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들로 이 개혁이 이뤄질 경우 검찰의 치명적인 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겠다 판단한 것 같고요. 문무일 총장이 임기가 이제 불과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애당초에 외국에서 귀국하면서부터 돌아왔던 얘기랑 그대로입니다. 바로 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 경찰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주게 되는 것들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최종적으로 발부가 됐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동안 검찰 조직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에 막대한 힘이 쏠리게 됐을 경우 정보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권 조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강신명 청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2016년도 총선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럼 현 정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재 과거에 있었던 구친박기가 중심으로 한국당이 되살아나는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같은 행위가 오히려 정치적인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 수도 있는 대목이고요. 한 가지 더 문무일 총장이 과거 일들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정치적 중립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과연 그동안 묵혀놓고 있다가 이제서 꺼낸 내용들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찰 조직이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과 경찰 사이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건데 경찰이 이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서 결국 경찰이 스스로의 어떤 비위 혐의에 대해서 밝혀낸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어떤 국민적인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어제 버닝썬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당일 검찰이 참 공교롭죠. 그 당일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어제 검찰이 현직 경찰 성매매업소 유착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이에요. 경찰 입장에서는 야, 서울청을 압수수색해? 그러니까 내 앞마당을 털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저한테 한 모 경찰청 고위 간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굉장히 공교로운 시점이죠. 버닝썬 수사 발표를 하는 뭔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던 그 순간, 그날 딴 데도 아니고 서울지방경찰청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라는 거예요. 왜 했냐? 2012년 박 전 경위가 유흥주점 황제 이모 씨에게 기밀을 넘기고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가 제기됐고 체포영장 발부에 7년간 잠적을 합니다. 이후 바지 사장을 고용해서 성매매 업소를 다수 운영해왔고 이 박 씨는 서울경찰청과 수서경찰서로부터 단속 정보를 받고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이 혐의를 검찰이 잡고 하필 어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청을 치고 들어간 거예요.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끙 하는 반응이에요. 대놓고 망신주로이도 아니라면 굳이 이날, 하필 그날, 왜 이날 압수수색을 하고 내용을 공개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가뜩이나 버닝썬 수사 결과에 실망한 국민 여론에 검찰이 아주 옆에서 기름을 부었다. 부채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장관님, 굉장히 그 시점이 말입니다. 네. 상당히 공교로워요. 네. 그동안은 사실 공수처 법안을 놓고 검경이 직접 부딪히는 모양새는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회를 통해서 간접적인 전쟁을 했다면 이제 오늘 문무일 총장의 기자회견이라든지 이 시점에 맞추어서 소위 검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조직이 나서서 전면전을 하겠다라고 양쪽이 선포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그 부분은 이제 법으로 기결이 된다라는 거를 양쪽 수장의 말씀에서 비춰볼 수 있는데요. 민감용 청장 같은 경우가 직접 내부 망에다가 올린 글이 있습니다. 뭐냐고 했냐면 형사사법부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 요구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문무일 총장은 뭐라고 규정했냐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대비되는 말을 양쪽 수장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양쪽 수장은 말로써 공격을 하고 소위 밑에 있는 조직들은 전직 수장을 각각 이제 그 입건하는 이런 크로스 모습을 보이고 약간 뭐 작전하는 것 같아요. 네, 서로, 그리고 조직이. 그 전직만 손대는 게 아니라 현직에 대해서도 한번 버닝썬 수사와 가장 유사한 수사를 골라낸 거죠. 네, 왜냐하면 저 정보를 그날 갑자기 알게 된 게 아니라 소위 쥐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봐라, 이 경찰이 이렇게 서로 뭐 유흥업소들이랑 짝짝꿍하고 경찰 뭐 정보 흘리고 돈 받는 거 받지 않냐? 그렇죠. 이 경찰에 수사권 주면 이거 다 덮인다. 뭐 그런 메시지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유사한 걸로 날짜를 딱 맞춰서 쥐고 있다가 터트리는 모양새. 그러니까 뭐냐면 1단계 공격은 어떻게 하고 2단계 공격은 어떻게 하고 이런 준비가 양쪽 조직에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국민에게 득이 되느냐. 득이 되느냐. 그러니까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서는 사실 검경이 합동으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들 바라는 거지. 본인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게 과연 그럼 우리한테 득되냐 한번 예. 너 혼자 잘해봐라 하면서 결국 손해는 이렇게 선량한 시민들이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잘 아시는데 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청을 압수수색했다라는 게 네. 경찰 조직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굉장히 일이죠. 핵심부를 이제 말하자면 수색당했다라고 깊게 훅 들어온 거죠. 훅 들어온 거고요. 부분적으로는 수서경찰서도 갔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굉장히 경찰로서는 부글부글 끓을 것인데 어쨌든 핵심은 우리 총장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사의 종결권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 있다. 저런 경찰 집단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면 저런 사건을 다 덮을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확하게 실제의 워딩과 실제의 사례를 같이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몸과 말과 행동을 다 보여준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 총장의 발언에 대한 힘수를 주기의 계획이라고 보는데, 보통 검찰이나 경찰이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저렇게 스마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의 권력 사건이 분쟁에서는 스마트하다. 굉장히 스마트하고 빠른 것 같습니다. 전력 투구하고 있다. 네. 그렇군요.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황교안 대표의 이 광주 방문 예정을 두고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급기야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사이코패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막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미 대표의 문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에서 이걸 다루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다시 광주를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거는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뭘 발언이 세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 용어예요. 의학적 용어. 그러니까 뭐냐면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상태를 그렇게 일컫는 거거든요. 결국은 가서 이렇게 물병 맞으러 가는 겁니다. 나 좀 두둥겨 패다오. 황교안 대표가 5.18과 관련해서 광주를 방문하겠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정의당의 이정민 대표가 사이코패스 같아, 나를 두들겨 패라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막말 논란이 일고 있는데 박소영 기자, 네. 아니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달 X 발언 논란이 불과 며칠이 안 됐는데 이정민 대표의 이번 사이코패스 의학적 용어라고 뒤에 덧붙였지만 막말입니까 아닙니까? 막말이죠. 막말이다. 의학적 용어가 아니고요. 인신 공격성 용어입니다. 남을 이제 극도로 이제 극단적인 단어를 써서 비판을 할 때 쓰는 말인데요. 비난을 할 때 쓰는 말이죠. 굉장히 지금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가는 것을 두고 그것보다 먼저 5.18 특별법 제정을 하고 그리고 5.18 관련해서 망언을 한 의원들을 제명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논리적이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품격이 없는 적절치 못한 단어를 사용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네. 사이코패스라는 단어 자체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누군가를 그렇게 공격하면 저렇게 심한 말을 지금 라디오에 나온 앵커들, 그러니까 사회자도 그렇게 발언이 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인데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을 써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한 30%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는 공당의 대표입니다. 그 한 공당의 대표가 다른 공당의 대표를 향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좀 그를 지지하는 국민을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정치인이나말로 그 누구보다도 정제된 언어를 써야 합니다. 예, 사이코패스 발언을 들은 황교안 대표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황 대표의 반응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도 막말하지 말라고 그러셨다면서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막말한 게 누구냐. 저도 민주당에게 참 많은 막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막말하냐 이런 말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 발언을 쏟아내고 사회자가 재차 물었는데 발언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학적 용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정미 대표한테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천안함 폭침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던 46명의 용사들, 연평도 포격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우리 주민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돌직구시에서 보도했지만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송될 위기에 처해져 있는 딸을 둔 안타까운 탈북민들의 아픈 마음을 단 1이라도 공감했다라면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국회에 연설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정미 대표가 얘기한 말대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정미 대표에게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대한민국을 반으로 갈라서고 있는 분열의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참석 유무를 둘러싸고 있는 건데 과거에 있었던 5.18은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역사 중 하나입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아픔을 통감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분열의 정치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나 정의당이나 진보정당에서 오히려 보수정당이 손을 내밀고 같이 참석한 뒤에 오히려 이런 다시는 여기에 대해서 막말을 내뱉었던 일들이 없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황교안 대표를 독려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유시민 이 노무현재단 이사장마저도 황교안 대표 나타나면 등을 돌려버려라 라고 오히려 지역적으로 분열의 정치들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데 예.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더 이상 이런 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막말의 정치는 이제 좀 끝을 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 이제 광주, 황 대표의 광주 방문을 두고서 정치권에서 가지 마라, 가야 한다라는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문득 제가 정치부 출입하면서 이때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전 대표였던 시절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의 민심이 문재인 대표와 민주당에게 심상치 않자 문재인 당시 전 대표가 광주 방문을 강행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던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저 때 사실 참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이제 호남과 광주에서 많은 지지를 못 받았었어요. 저렇게까지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바로 그 뒤에 선거에서도 사실은 호남 지역을 민주당이 석권하지 못했었잖아요. 네. 사실 뭐 그때 뒤에도 한참 동안은 그런 그 지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문정부에서 이낙연 총리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관계 속에서 아마 총리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호남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그 이정미 대표가 얘기하는 사이코패스인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요. 사이코패스의 기원은 CNN 같은 데서 비롯돼요. 전 세계 언론이 중동 전쟁을 중계 방송하거든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실제 죽는 걸 중계하는데 그걸 죄책감 없이 보게 되는 우리 세대가 어느덧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전 지구인이 사이코패스라는 얘기예요. 전 지구인이 사이코패스다. 사실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유체 이탈 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정말 광주에 가려면 지금이라도 어종 소집해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징계하고 가라.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박성춘 보훈처장 시절에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전혀 따라 부르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을 때 과연 광주에 대한 어떤 반성 또 말하자면 그 막말을 한 말하자면 5.18 단체에 모욕을 준 의원들에 대한 어떤 정말 징계의 의지가 황 대표한테 있는지를 스스로가 이렇게 광주 시민에게 보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정치권의 막말 논란이 또 다른 막말 논란으로 계속해서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순간인데 정치권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대목을 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크게 성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발표된 이 실업률 성적표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함께 보시죠. 모두가 최악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경제 성공, 하지만 실업 통계는 사상 최악. 4월 실업자가 124만 5천 명, 실업률은 4.4%, 19년 만에 최악의 수치. 청년층 실업률은 11.5%, 이는 20년 만에 최악의 수치. 취업 포기자는 사상 첫 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일 안 할래 라고 취업을 포기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 2019년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이 순간인데 그런데 실제 경제 상황은 이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재차 경제 성공을 이야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분명하게 또 인정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통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 실정과 다른 이야기를 하자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달나라 사람이다. 경제 성공이라는 문 대통령 보면서 저분이라는 표현 썼어요. 저분은 달나라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사실을 인정 못하는 것인지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것인지 당혹스럽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잘못된 길을 우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변 인사들도 문 대통령을 빨개벗은 임금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남은 3년 동안 경제가 얼마나 더 망가질까 두렵다. 사람들이 힘들어도 왜 고 배 들어와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나아질 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현실을 견뎌내는 거잖아요. 야, 괜찮다. 좀 있으면 네. 배 들어와. 뭐 이런 희망이 그런데 있으면. 사실은 장하성 실장이 있을 때까지는 그걸로 한 1년 버텼었어요. 뭐 연말까지 좋아진다, 내년에 좋아진다. 그러다가 고식이 되니까 다른 데로, 다른 나라로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지 발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애가 성적표 받았을 때 부모님이 좀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제 우리 다음에 잘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적표 받아온 아이가 아 그래 내가 좀 이 과목은 좀 부족했네요. 알아야지 그 다음에 서로 대화가 되고 네. 뭐 맛있는 거 사줄게라든지 용돈 줄게라든지 해서 달래서 이제 컨설팅 붙이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 나 이만하면 너무 잘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대화가 진전이 안 되고 얘가 성적 오를 가능성 자체가 차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경제에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 경제 관련된 게 수석급 이상으로 4분이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책실장님도 계시고 경제수석도 계시고 일자리 수석도 계시고 경제보호자관도 계시고 또 경제부총리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단체로 난독 증세를 앓고 있는 게 아니다라면 예. 성적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소위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야지 이 부분은 내가 좀 개선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데 아니 어떻게 다 저 장관급 이상 되시는 분 5분이 다 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잘못한 거를 정말 인식을 못하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눈 가리고 귀 가리는 거를 청와대 스태프들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다 같이 힘든 상황이라면 이게 워낙 우리나라는 이 수출입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홀로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지금 미국, 일본 뭐 다 호황이고 영국하고 독일도 사상 최저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안 좋았던 그 유럽까지도 그런 상황인데 우리만 이렇게 수치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청와대에서 빨리 주변 분들이 정확하게 사실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지금 괜찮다고 수치 불러주는 거는 초단기 일자리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세금 주도 성장이지 않냐라는 오인까지 받고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김희정 전 장관님 말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게 아주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제 경제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도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대통령이 제대로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층 실업률 관련해서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변수가 조금 하나 있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3월에 했어야 되는 것들을 4월에 미루면서 그 실업의 율이 조금 더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3040 세대들의 그 사실은 취업과 관련된 부분의 지표가 좀 낮았던 것이 또 문제가 아닌가. 근데 3040 세대의 취업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인구 감소라던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게 지금 그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거 완전히 지금 상황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주변적인 변수들을 좀 고려해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달나라에서 오셨냐라고 발언을 했는데 제가 이 발언을 듣다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발언인데 싶어서 좀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공수가 이번엔 바뀐 것 같아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유승민 후보님은 어디 딴 데서 뭐 저 멀리 별에서 갑자기 날라온 것이 아니고 집권 여당에서 중요한 직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제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해야지. 문 후보님께서는 모든 거를 안보든 경제든 모든 거를 첫 번째 꺼내는 말씀이 이명박 박근혜예요. 그러니까 저때 당시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유 후보는 별에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그러면 대통령은 달에서 왔느냐? 먼 군 장군 별에서 온 그대, 달에서 온 그대. 저 때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토론회 당시였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박근혜 정부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에 새누리당이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같이 책임이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유승민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들을 보고 그 당시 정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인지했으면 저런 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제정책을 완전히 뒤바꿔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저 멀리 별로 쫓겨난 바가 있는 게 유승민 원내대표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아마 그 내용을 빗대서 다시 한번 비판한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집권 2년을 맞아서 유승민 의원이 본인 SNS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해서 아주 실랄하게 비판한 바가 있는데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외에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대기업에 의존할 뿐 아무런 개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혁신 성장, 이거 대기업한테 가서 그냥 비밀물이 반도체 투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있는 것은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손 놓고 있냐라고 하는 절절한 읍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의원들의 목소리들을 다 들어갔고 경제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을 짤 때만이 국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야당뿐만 아니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박지원 의원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경제 발언에 대해서 따끔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입니다.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등이 참 엉터리 같은 그런 자료를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인데 이 측근들이 원수짓 하고 있다. 국민들이 얼마나 아비규환 어려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향해서 쌀을 주겠다라고 연일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는데 북한은 그런 우리 정부를 향해서 조롱과 비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번에는 청와대에 살고 있는 삽살개까지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난했는데요. 먼저 북한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비난을 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동시집 내용을 발간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동시집 제목부터가 일단 이게 무슨 동시냐? 라는 질문을 제가 안 할 수, 축포성. 아니, 이게 무슨 동시예요? 동시 내용을 보면 더욱더 황당합니다. 동시의 주제, ICBM과 핵폭탄 위력을 과시하는 게 동시의 주제입니다. 아이고 무서워. 내 나라 제일 세다야 라는 제목의 동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내 나라 제일 세다야. 어제는 대륙간 탄도 로켓, 저 하늘에 씩 날아오르고 오늘은 수소탄 꽝꽐르르. 동시다 보니까 역시 의성어가 좀 많죠? 아무리 제재와 압박해도 불별하게 몽땅 타죽고 말걸 이라는 동시입니다. 두 번째 동시는요. 제목, 몰랐지 알았지. 몰랐지 미국 놈들아. 우리나라 위협해도 수소탄 하늘 땅 올릴 줄. 정말 알았지. 구린내 나는 그 뭐야 이거? 상퉁? 상통 얼굴이라. 상통, 얼굴이죠, 얼굴. 구린내 나는 그 상통. 또 들이밀 땐 미국 땅이 통째로 없어질 줄. 이리라면서 ICBM과 어떤 그런 핵폭탄의 위력을 과시하는 두 가지 동시가 있고요. 세 번째 동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합니다.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제목, 복수의 강타. 늑다리 트럼프야. 우린 빈말을 모른다. 겁에 질린 개처럼 너는 자꾸 짖어대도 중략. 미국 땅 지구상에서 송두리째 사라질걸. 이라는 시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가 하면 앞권은 이건 좀 기분 나쁜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지금 계속 대통령을 향해서 뭐 오지랖 부리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비난을 하더니 이제 동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데 제목 미국산 삽살개. 우리 집에 삽살개. 하루 종일 졸졸 나만 따른다지만 이상도 하지. 쟤 죽을 줄 모르고 승냥이만 따르네. 꽈릉꽈릉 불별하게 승냥이놈 즉살되면 청와대의 삽살개 불고기가 될걸. 뭐 여기서의 말하는 그 미국산 삽살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웃음기 싹 빼고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쁜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김 장관님. 지금 그러니까 시를 보면 북한이 나를 졸졸 따르는 삽살개로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면서 승냥이, 그러니까 너 죽을 줄 모르고 미국 따르면 불고기 만들겠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집에 삽살개 하루 종일 졸졸 나만 따른다. 뭐 그런 식으로 완전히 조롱을 엄청난 수위로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동시집이 나온 시기에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국제적으로도 냉전 체계 또 남북 관계가 긴장되던 시기에 나왔다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이 나온 시기는 바로 2018년입니다. 역대 남북 관계에서 가장 좋은 시기라고 평가를 지금 현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그 시기에 나왔다는 점에 굉장히 충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크게 첫 번째는 ICBM과 수소 핵폭탄의 위력을 과시하는 내용으로 상당수 동시가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내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가장 좋은 시절에도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문 대통령에서 청와대 삽살개다. 네, 그러면서 자기만 따른다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간접적인 방향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과 노동당의 정책 방향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냐. 김정은의 본심이다, 이게. 그렇죠. 본심이고, 그리고 정책 방향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는 비핵화는 없다. 우리는 이미 가질 만큼 가졌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나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그 북한이 정상 국가임을 알리고 싶어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의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런데 이런 동시를 발간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 국가 대열에 오를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계속 정상 국가처럼 대접을 해줘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거 북한에 대해서 배울 때 많이 했던 게 북한은 철저하게 우상교육과 세뇌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뭔가 좀 이렇게 소통하고 오픈하는 모습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북한 통신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런 동시를 통해서 여전히 우상교육과 세뇌교육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부제도 뭐냐면은 이제 햇님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햇님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3대 세습에 대해서 칭송하는 섹터가 하나가 있는 거고 이제 비판하는 섹터가 하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세뇌교육과 우상교육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 위험한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너무나 관대하게 이렇게 해오던 그 입장을 계속 견제할 것인지를 이거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또 매체를 통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 X 발언을 북한이 비난을 했어요. 얼토당토하는 궤변이다. 가마 속 삶은 소 대가리도 양천대소할 일이다. 그러니까 가마 속에 삶은 소 머리가 웃을 일이다. 아니 이런 표현은 어떻게 머릿속에서 이걸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소만 따로 있습니까? 원내대표는 고사하고 정치인 자격도 없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김영주 의원님 또 이 동유럽 국가와 또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를 또 박사 전공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북한을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어떻게 이거 처리를 해야 됩니까? 남녘당 삽살개, 청와대 불고기. 이제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사실 북한이 그야말로